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정화 정책과 수요 공급 충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총수요 충격에 대해서 수요 쪽에 충격이 샥이 와서 결국 그것이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공급 충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총 수요 충격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총수요 곡선이고 단기 총공급 곡선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총수요에 있어서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화폐 유통 속도를 증가시켜서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그래서 AD0에서 AD1으로 이렇게 시프트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총공급 이 초과로 인해서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결국 물가가 하락되니까 이것이 결국 C점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은 LRAS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면 A점에서 B점으로, B점에서 C점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겠지만 이 사이에 시간은 많이 경과하게 되고 국민들이 때 아니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란 요인을 사전사후적으로 제거해서 결국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했죠. Stabilization Policy. 그래서 안정화 정책을 여기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경제가 이상 과열되거나 또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이 경제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또는 사후적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즉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총수요 충격에서 보면은 경기가 과열되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유통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는데 통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결국 긴축 통화 정책을 쓰냐.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또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통화량을 갖다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출구 정책이다. 출구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 출구를 갖다가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정책을 써서 미국이 과거 한 2, 3년 전에 그런 정책들을 계속 써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경기가 이상 침체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시 풀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과열 진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대응 정책을 쓰는데 유통 속도, 화폐 유통 속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V 상승 억제를 위해서 통화 긴축 MS를 감소시킨다. MS를 감소시키면은 총 수요가 왼쪽으로 시프트해요. AD가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AD1에서 AD0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AD1에서 AD0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축소
축소시키게 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기서 생기는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안정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에서 수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수요 충격과 관련해서 안정화 정책으로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충격에 의한 이런 이 안정화 정책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공급 충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총공급 충격. Aggregate Supply Shock이다. 이 총공급 충격은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본다면 총공급 충격이라는 것은 결국 불리한 공급 충격, 불리한 공급 충격은 우리가 비용 상승을 의미해요. 비용 상승. 갑자기 제조 원가가 상승한다든지 해서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화의 생산 비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재화의 생산 비용이 상승해요. 재화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총공급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례는 갑자기 외부적으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든다는 경우는 결국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뭄을 영어로 drought이라고 얘기해요. drought. 가뭄. 가뭄이 있었다. 가뭄이 있었어. 자, 가뭄이 있게 된다면 가뭄 때문에 결국 식량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식량 공급이 감소. 식량 공급이 감소하니까 식량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식량의 가격이 상승한다. 푸드 프라이스가 결국 뛰게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이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오염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요구를 한다. 즉 여기서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 해라고 해보자. Environmental regulation.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 오염 배출을 축소하도록 각 기업에게 정부가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결국 제조 원가를, 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제조 비용이 상승되니까 기업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에게 전가. 그러면 결국 제품의 가격이 결국 뛰게 된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공급 충격의 사례예요. 요 첫 번째 사례는 농업에 관한 사례이고, 이것은 제조업에 관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제조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것이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사례는 노조가 강성화되는 경우예요. 노조의 강성화. 자, 노조 운동이 격화되어 가지고 노조가 강성화된다면, 노조의 강성화에 따라서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이에요. 또 임금 인상도 상당히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성 향상보다도, 생산성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노조가 강성화되어서 노조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이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따라서 결국 재화의 가격이 상승된다. 재화 가격이 상승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공급 충격의 사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오페크가 카르텔을 결성한다. 지금 오페크는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 노조의 카르텔, 오페크가 카르텔을 결성한다면 이 오페크의 카르텔 결성에 따라서 산유업체 간의 경쟁이 감소해요. 경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감소한다. 경쟁이 감소하면 이로 인해서 유가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유가가 상승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된다. 그리고 물가도 가격도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총공급 충격의 사례로서는 가뭄 피해로 인한 식량 가격의 상승,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제품의 가격 인상, 노조의 강성화로 인한 제품 가격의 인상, 그 다음에 오페크가 카르텔을 결성해서 산유업체 간의 경쟁이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공급 충격의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공급 충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결국 이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SRAS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AD 곡선이 있었고, 자, 불리한 공급 충격,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리가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하는데, SRAS 곡선이, 자, 여기서 지금 P0에서 이것이 SRAS 곡선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P0에서 P1으로 상승한 거죠. 그러면 균형점이 요 A점에서 B점으로, 여기서 물론 AD 곡선은 당분간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물가가 SRAS 곡선이 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위로 쉬프트하게 되면은 균형점은, 새로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는 상승하면서,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 이 소득은 Y바에서 Y1으로, 여기 Y바는 자연열 수준의 소득 수준을 얘기하고 Y1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은 감소해요. 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우리 그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자,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여기서 지금 불리한 공급 충격이 로 인한 거니까, 자,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SRAS 곡선이 위쪽으로 시프트해요. 위쪽으로 시프트하고 균형점이, 거시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결국 이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그리고 소득은 감소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래서 이 불리한 공급 충격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정책 당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정책 당국에 두 가지 대안. 우리는 이 대안을 갖다가 alternatives라고 해요. alternatives. 정책 당국이 이러한 경우에 이런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결국 두 가지의 대응이 있는데 두 가지 대응을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총 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총 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또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종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니까 자 P0에서 P1으로 SRAS 0에서 SRAS 1으로 자 이렇게 P0에서 P1 그리고 YY에서 Y1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총 수요를 그대로 일정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안정화 정책을 안 쓰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수요를 일정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결국 아까 우리가 본 바대로 물가는 상승하고 Y는 감소하는, 소득은 감소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죠. 방치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Y바에서 Y1으로 갔다는 얘기는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정책을 총수요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여기서 지금 생산과 고용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져서 결국 총수요가 여기서 증가하는 이쪽으로 지금 궁극적으로는 오게 되는데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다시 이 A점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이 사이에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총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결국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결국 단점이 뭐냐면은 이 정책의 단점은 여기서 지금 불경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를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얘기예요. 불경기를 경기 침체를 감내해야 돼. 그대로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불경기 슬럼프를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불경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이 불경기를 감내하도록 정부가 강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기를 감내한다. 영어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suffer depressio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불경기를 감내한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첫 번째로는 총수요를 그대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회복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불경기를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펴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총수요 확장 정책을 씁니다. 총수요 확장 정책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이 총수요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처럼 만약에 총공급 충격이 오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Y-Y에서 Y1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런 불경기 그리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지금 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데 여기서 안정화 정책을 쓰니까 안정화 정책은 어떤 경우냐면 총수요를 확장하는 정책, 총수요 확장 정책을 쓴다. 총수요 확장 정책을 쓰게 되니까 AD가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점과 C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A점에서는 물가가 낮았어요. 그런데 C점에서는 물가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아지고 아까처럼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생산량은 다시 자연일 수준으로 회복이 돼요. 생산량은 회복이 되지만 이 총수요 확장 정책의 단점은 뭐냐면 결국 물가 상승을 그대로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여기서 지금 A점에서 C점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이런 총수요 확장 정책은 단시간 내에 경기 불황을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의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두 마리의 토끼예요.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는 결국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달성한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디어란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결국 완전 고용과 안정된 물가 수준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공급 충격 얘기는 요 정도로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총공급 곡선 이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공급 곡선 이론. 총공급곡선 이론을 우리가 본다면 요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맨큐 책의 제 14장에 있는 14장. 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10장에 있는 내용이고 요 3장 저 섹션 3절부터는 우리가 맨큐 책의 제 14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듯이 항상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 자연율 수준의 소득 수준에 머무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즉, 왜 그러냐?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불안정성.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프릭션이다, 마찰이다,
시장의 마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결국 생산량이 Y바 수준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연률 수준에 머무르지 못한다. 즉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무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득이 현실적인 소득은 완전 고용 소득 수준의 Y바에 실제로 다다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본다면 SRAS 단기 총공급 곡선이 결국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SRAS가 우상향성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P와 Y가 이러한 모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만약에 SRAS가 수직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총수요가 변화하게 된다 하더라도 항상 이거는 Y바에 머물러요. Y바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SR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변한다고 할 때 결국 총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Y바로부터 Y가 실제로 Y1이 Y바로부터 괴리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Y바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Y바에 있지 못하고 항상 현실 소득이 Y바로부터 괴리되어 있다, 이탈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이탈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여기서 지금 Y1이 Y바를 넘었으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경기 호황이죠. 붐이라는 얘기예요. 붐. 응? 반대로 이게 Y바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겠어요? 불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늘 이 Y바 수준에서 이탈되어서 어떨 때는 붐, 어떨 때는 디프레션 해가지고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SRAS 방정식을 우리가 본다면 단기 총공급 곡선의 방정식 Y는 Y바 플러스 알파의 P-2P. 자, 여기서 지금 Y바는 자연률 수준의 소득 수준을 얘기하고 알파는 이게 0보다 큰 하나의 개수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요 EP는 기대물가 수준이에요. 기대물가. 그리고 요 P는 현실물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할 때 우리가 보통 요 기대물가는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대치, 즉 평균 수준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가 수준이 현실 물가 수준이 요 기대 물가 수준과 차이가 나게 되면 요 P가 EP와 괴리가 되면 Y가 Y바와 늘 괴리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본다면 P가 EP와 다르면 Y는 Y바와 늘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 물가가 기대 물가 수준과 차이가 있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본다면 현실 소득 수준이 이 자연열 수준의 소득 수준과는 괴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자 P가 커지면 현실 물가가 높아지면 결국 이 P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Y도 커진다. 즉 SRAS 곡선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P와 Y의 관계가 P가 상승하게 되면 Y는 증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P와 Y의 관계에서 우리가 요 SRAS 방정식에서 본다면 dP분의 dy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y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요 기울기를 SRAS 곡선의 기울기를 본다면 dy분의 dp잖아요. dp분의 dy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를 dy분의 dp로 바꿔주면 요 분자 분모를 갖다가 서로 바꿔준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알파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분의 1이니까 이게 역시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알파분의 1도 0보다 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SRAS 방정식은 우상향한다. 즉 P가 상승하면 Y 증가, P가 하락하면 Y 감소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단기 고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래서 지금 요 SR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여기는 dy가 되어 있고 여기는 dp가 됩니다. 그래서 dy분의 dp니까 이 dy분의 dp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총공급 곡선 이론에서 특히 단기 공급 곡선에서 이것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단기 공급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단기 공급 곡선이 SRAS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직적 가격 모형. 경직적 가격 모형. 경직적 가격 모형. 이 책에는 이것을 갖다가 sticky price model이다. sticky price model. 그래서 이 경직적이다. 책에는 이것을 갖다가 스티키 프라이스 모델이라는 걸 갖다가 비신축적 가격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말이 비신축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뇌리에 금방 딱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 더 좀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경직적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 지금 P가 P바에 있을 때 수요가 변한다 하더라도 AD0에서 AD1으로 시프트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서 보면 Y는 변했을 망정 Y는 이렇게 Y0, Y1에서 이렇게 변했지만은 P는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RAS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대개 제품의 가격들이 쉽게 이것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물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그럴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이 경제가 안정된 시절에 여러분들이 제품의 가격들을 대개 보면은 이 가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 콜라와
같은 그런 이 제품을 보세요. 콜라 가격이 쉽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콜라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농수산품의 이 제품의 가격들은, 농수산품 가격들은 쉽게 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가격들이 어느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스티키 프라이스다, 가격이 경직화되어 있다,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변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여기서 경직적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에서, 수요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경직적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 경직적인 이유를, 가격의 경직성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경직화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맨큐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가격은 결국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 계약이다. 기업과 공급자인 기업과 고객, 소비자, 가게, 이건 이들 간의 장기 계약 또는 협상 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가격이 쉽게 변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서로의 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결국 이 가격은 쉽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 또 이 공식 협정이 사실 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빈번한 가격 변화는 결국 고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머무른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경직화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일부 가격은 시장 구조로 인해서, 시장 구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한다면 경직적이다 또는 비신축적이다, 비신축적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경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 구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메뉴 코스트예요. 메뉴 비용, 메뉴 코스트. 이 메뉴 코스트는, 메뉴라는 게 가격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가격표를 새로 인쇄해서 유통시키는 데 따른 비용을 우리가 메뉴 코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기업이나 또는 우리가 메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를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메뉴 코스트를 쉽게 바꿀 수가 있냐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메뉴판에 가격이 바뀌었다는 표시가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 보인다면 나부터도 기분이 사실 언짢을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이 자꾸만 이 고객들을 갖다가 우롱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이 메뉴판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또 메뉴판을 새로 바꾸려고 할 때는 제가 비용이 들어요. 그 아크릴로 된 것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셀로판으로 된 것이나 간에, 하여튼 이것은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기에 따른 수반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메뉴 비용 요인이다, 메뉴 코스트 요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격이 경직화되는 이유는 일부 가격이 이 시장 구조 때문에 경직적으로 되는데, 이 메뉴 비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가격이 경직화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개 이 경직적 가격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경직적 임금 때문에 결국 경직적 가격이 된다. 임금이 잘 바뀔 수가 없어. 임금이 잘 바뀌지 않으니까, 임금이 잘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잘 바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대개 기업들은 요 생산비의 기초에서 결국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변동하지, 이게 급격하게 그냥 획획 바뀌는 것이 아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임금 계약을 하게 되면 되게 1년이나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 이걸 갖다가 하루,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어느 시기에서 보면은 되게 임금은 이게 비신축적이에요. 경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격도 비신축적이다, 경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가격은 경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개별적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를 본 다음에 시장 전체의 이 가격, 시장 물가의 행태를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따라서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그다음에 여기로부터 경제 전체의 행태, 행태의 결정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예를 들어서 I라는 개별 기업의 어떤 특정 제품의 가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요 PI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결정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 PI 결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각 기업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각 기업은 독점력을 갖는다. 자신들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 독점력을 갖는다. 모노폴리 파워를 갖는다.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세터예요. 프라이스 세터.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모노폴리 파워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신들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 독점력을 갖는다. 프라이스 세터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각 기업이 받는 자기네가 이제 가격 책정을 하게 될 때 받기를 원하는 가격,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이 PI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 P의 영향을 전반적인 물가 수준,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생산량 수준 또는 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 P는 P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P 상승은 결국 이 P 상승은 결국 비용 상승을 코스트 상승을 가져오고, 코스트 상승을 가져오면은 결국 이 비용 상승 때문에 개별 제품의 가격도 상승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비용이 상승되고, 그 비용 상승에 따라서 개별 제품의 가격도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상승한다. 자, 소득 수준이 상승한다면 소득 수준이 상승 때문에, 생산량 수준의 상승 때문에 결국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 자,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 제품 수요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MCI도 증가해요. MCI.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한계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I 제품 I의 가격도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이 받기를 원하는 가격 PI는 두 개의 거시 경제 변수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또 하나는 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I를 여기다 요두 사정을 갖다가 감안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PI는 P 플러스 그다음에 A에 그다음에 Y 마이너스 Y 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PI 개별 기업의 가격이죠. PI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P예요. 여기 P. 그다음에 Y는 전체 생산량 또는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A는 물론 이때 요 값은 0보다 큰 하나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Y가 증가하게 되면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요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면, 한계 비용 상승은 결국 물가 그 제품의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요 요인을 감안한 그런 함수는 PI equal P 플러스 A의 Y 마이너스 Y 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를 보겠어요. 두 가지 형태, 두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가격 결정 행태냐면,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이 가격을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첫 번째는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은 결국 가격을 마음대로 자기네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요 행태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PI는 P 플러스 A의 Y 마이너스 Y 바다, 요 행태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P 플러스 요런 행태를 요 행태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 행태를 그대로 따르는 기업, 그것을 우리가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요 식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에요.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자, 그럼 이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은 뭐냐면은 결국 이 기업의 기업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가나 소득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가격을 미리 발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물가와 소득, 요 기대에 따라서 결국 기초해서 미리 가격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축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대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여기서 지금 이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PI는 자 여기다 지금 전부 다 expectation을 쓰니까 기대치를 쓰니까 EP 그 다음에 A의 EY 마이너스 EY 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기대에 기초해서 가격을 발표하니까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가격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기대치를 써서 EP 그다음에 A의 EY 그다음에 Y바 대신에 EY바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요 기업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기업들이 항상 기업들이 가정을 하기를 기업들은 항상 가격이 기업들의 EY바가 같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열 수준의 생산량이 기업의 생산량이 또는 소득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이겠죠. 생산량이 자연열 수준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율 수준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EY와 EY가 같다는 얘기예요. 참 EY와 EY가 같다면 결국 EY와 EY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게 같으니까 이게 제로가 안에가 다 제로가 되고 결국 그 얘기는 PI는 EB다. 그래서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가정을 EY = EY바로 우리가 가정하니까 여기 EY가 EY바가 같다면은 PI와 EP가 같다는 얘기가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항상 요 PI가 자신들의 요 가격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설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기초해서 개별 기업의 가격을 결정한다. PI = EP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S 곡선의 방정식을 보게 된다면 결국 AS 곡선의 방정식은 AS 곡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두 종류의 기업들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의 평균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P바는 이 두 것의 이 평균치는 PI 또 S는 뭐냐면 이 신축적 가격을 여기서 S는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요 가격에다가 그다음에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 요 1-S는 그래서 여기 PJ라고 한다면 요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가격과 그리고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요 가격을 가중 평균한 것이 결국 이것의 평균 가격이 된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된다. 여기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기업들 여기서 얘기한다면 경직적 이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가격과 그리고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가격의 가중 평균치 여기서 가중 평균치는 물론 S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가중 평균치가 결국 이 전체 이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격들을 평균 가격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타 기업들이 설정할 것이라고 책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가격의 가중 평균치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된다. 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바로 이거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우리가 S라고 얘기하고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비중을 우리가 1-S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 P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P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선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이 기업의 요 비중이 S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본다면 여기서 지금 요게 EY가 EY가와 같기 때문에 요 EP잖아요. 요 EP인데 EP에다가 S를 곱한 거 SEP가 되겠죠. SEP가 되고 그 다음에 1-S의 PJ는 요 PJ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A Y-Y바다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기대치, 가격의 기대치고 여기는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요 가격에다가 1-S를 곱하면은 이게 가중평균치가 되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 P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위식의 양변에서 1-SP를 양변에서 1-SP를 빼줘요. 1-SP를 빼주면 자 P 1-S의 P 그 다음에 SEP 그 다음에 1-SP를 빼니까 없어지고 1-S의 A의 Y-Y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P에서 P 하니까 SP만 남겠죠. SP, SEP, 1-S의 A, Y-Y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양변을 S로 나눠줘요. 양변을 S로 나눠줘요. S로 나누면 P는 2P가 되고 그 다음에 S분의 1 마이너스 S A의 Y 마이너스 Y바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P는 2P 플러스 S분의 1 마이너스 SA Y 마이너스 Y바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물가 수준은 여기서 지금 요 얘기가 뭐냐면 요 일반 물가 수준은 물가에 대한 기대치와 그 다음에 소득에 의존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 물가 수준은 예상 물가 수준 EP와 그 다음에 생산량 수준 Y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 수준은 Y에 의존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자, PI는 EP 플러스 S분의 1 마이너스 SA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바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간략하게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식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EP가 상승한다. EP가 상승한다면 비용이 증대된다. 비용이 증대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비용 증대가 예상되니까 비용 증대가 예상이 되니까 결국 경직적 가격 유지 기업들은 경직적 가격 유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요.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서 여타 기업들도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높게 책정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비용 증대를 예상하게 되고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Y가 상승한다.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Y죠. Y가 상승한다. 자, 소득이 증대한다면 소득 증대에 따라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 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결국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서 PI가 상승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 물가 수준에 물가 수준이 지금 물가 수준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물가 수준에 대한 생산량 효과. 물가 수준에 대한 생산량 Y의 이 효과는 생산량 Y 효과는 결국 여기서 지금 본다면 기업들의 요 비율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S 또는 1-S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본다면 S나 1-S의 요 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Y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될 때 Y 증가에 따라서 자, S가 증가한다면 이 어떤 얘기예요? S분의 1-SA는 오히려 감소하죠. S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니까 이것이 이 분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S분의 1-SA는 작아지게 되고 S분의 1-S가 작아지니까 물가 수준은 요 경제활동 수준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지금 본다면 결국 이 비신축적인 가격을, 경직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물가 수준은 이 Y의 생산량 경제 활동 수준, 덜 민감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I equal EP 플러스 S분의 1-SA Y-Y바가 얘기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의미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직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 즉 S가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Y가 커질수록 PI는 오히려 작아진다. 그러니까 덜 민감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위식을 갖다가 Y-Y바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걸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요것을 뒤집어져서 1-SA 분의 S 그 다음에 PI-EP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Y-Y바는 요게 S분의 1-S를 뒤집어서 1-SA분의 S 그 다음에 PI-E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Y는 Y바 플러스 1-SA의 S분의 PI,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본다면 Y는 PI-EP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걸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놓으면 요 식은 Y는 Y바 플러스 알파의 PI-EP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PI를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PI를 다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SRAS 곡선의 방정식과 같다라고 얘기한 얘기죠. SRAS 방정식이라는 얘기. 단기 초원공 곡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축적 기업 그리고 경직적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들의 요 행태를 나눠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단기 초원공 곡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결국 물가 수준이 요 기대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Y가 Y바에서 자연률 수준의 소득 수준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불완전 모형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제 SR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이 초음공 곡선이 우상향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 정보. 불완전 정보 모형은 imperfect information model이다. 불완전 정보 모형. 그러니까 초음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는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초음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초음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로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첫 번째, 모든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이다. 모든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국 모든 시장이 청산된다. 모든 시장이 청산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격에 대한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책에는 이것을 갖다가 오인이다, misunderstanding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인, 그리고 여기 착각, 가격에 대한 착각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SRAS와 LRAS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특히 이 소비자나 특히 생산자, 기업이 가격에 대해서 착각을 함으로써 결국 단기 초음공급 곡선과 장기 초음공급 곡선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 공급자는 여기서 본다면 단일 상품을 생산하고 다수의 상품을 갖다가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다수의 상품을 소비해요. 그래서 각 공급자가 단일 상품 공급자지만은 결국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따른 여러 가지 소비는 다수의 상품을 소비한다, 소비의 주체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각 공급자는 자기 상품의 가격은 알아요. 자기 상품의 명목 가격은 안다는 얘기예요. 명목 가격은 알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알지 못해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P죠. 전반적인 물가는 알지 못한 이런 가정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핵심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자들이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을 우리가 본다면 각
각 상품의 공급량은 XI는 여기서 지금 P분의 PI다. 즉 각 제품의 가격이 이건 P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비해서 자신의 이 가격이 PI가 상승하면 XI가 증가하고 PI가 하락하면 XI가 감소하는 이런 어느 제품의 요 공급량이 결국 제품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비례한 결국 해당 상품의 명목 가격이 결국 결정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고, 오형의 또 두 번째 내용은 각 공급자들은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물가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공급 결정을 할 때 공급 결정을 하게 될 때 결국 물가 수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함으로 결국 기대 물가 수준을 사용한다. EP를 사용한다. 기대 물가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서 본다면 P는 상승했지만 여기서 이 EP가 불변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PI가 상승했을 때, 자, PI가 상승했어요. 자, PI가 상승했을 때 요 기대 물가 순과 실제 이 전체 물가 상승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지금 본다면 PI가 상승하게 된다면, PI가 아니라 P가 상승한다면 이 부분의 P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의 P가 상승하니까 결국 자신들의 생산량을 늘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급자가 자신들의 생산하는 상품이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므로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 많은 생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P가 EP를 상승할 때마다, 자, 여기서 그래서 P가 EP보다 커질 때마다, 자, P가 EP보다 커지게 되면 항상 Y는 Y보다 커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항상 이 기대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생산량 수준도 자연율 수준의 생산량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마치겠어요.